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조곤조곤 TV입니다. 이름이 낯설으시죠? 저도 낯섭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유튜브이거든요. 한국 사회하고 교회가 멋지게 만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들어있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이 방송을 이어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곤조곤 TV가 만들어지면서 기획대담을 아마 창립기념 대담인 것 같은데요. 기획대담을 만들었는데 편의상 시사대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대담의 진행자이자 토론자로 오늘만 초대됐습니다. 오늘만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이고요. 민중신학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창립기념 시사대담에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오늘 대담자로 초대된 선생님 때문인데요. 그분이 역사학자 전호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글과 방송에서 날카롭고 명쾌한 분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 대담에서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상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큰 주제는 12.3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2.3 이후라는 용어를 썼어요. 3.1, 8.15, 10, 17, 이런 날짜가 어떤 시대 분기점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12.3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내란과, 극우 파시즘과 이런 관점에서 좀 12.3 이후에 대한 얘기를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그게 하나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우 파시즘이 일으킨 내란이죠. 그걸 둘로 구분해서 내란이냐, 극우 파시즘의 준동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현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언제부터냐. 우리가 이제 8월 15일 광복 80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적 날짜가 아니잖아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에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출국 동맹이 이탈리아, 독일이 먼저 항복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이 항복한 날이라서 이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는 그날부터 현대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가 근대였고요. 1945년 8월 15일부터 현대였어요. 그럼 현대의 정신이 뭐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기가 저어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까지 가졌던 전쟁의 명분들이 있었어요. 제국주의 자체가 명분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내걸었던 명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그 제국주의 지배 자체가 일종의 선교 목적과 결합이 돼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만인들에게 문명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어젠더하고 결합이 되면서 침략과 수탈, 지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웠어요.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이 싸우고 독일인과 영국인이 싸우고 이 사람들 이교도들이 아니죠. 자기 교도들끼리 싸웠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이 과연 뭐냐? 이게 진리는 하나다라는 거였어요. 진리는 하나다라는 믿음. 내가 믿는 신앙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신앙이고 나머지는 다 글러먹은 것들이다. 이런 믿음에 입각해서 살아왔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든 뭐든 간에 전부 자기 신념에 입각한 것, 신념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고 그 신념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이거나 이제 악이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을 수천 년간 인간은 유지해 왔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에 기독교인들끼리 싸웠던 그 참혹한 결과를 보고 나서 무엇이 문제냐고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절대주의의 폐기예요. 진리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그래서 이 2차 대전 이후 현대의 세계 정신 또는 시대 정신을 만든 문건이, 유명한 문건이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인간은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 성별, 장애 유무, 기타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대답은 자명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런 다름을 용인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자멸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인권선언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에큐메니즘이었어요.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좀 뭐랄까 가치는 같다. 인간 존엄성과 평화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무슬림이든 불교든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WCC 창립 때 하고 그 다음인가 실제로 그 무슬림과 개신교 같이 회의를 해요. 그게 에큐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의 정신이에요. 다양성 인정,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과의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려는 의지.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건 공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납하려는 의지예요. 같이 살려는 의지. 거기에 기초해서 현대의 정신이 살아났던 거죠. 저는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인간이 깨달은 것들에 기초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간관, 여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자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사람들이 봐왔던 게 뭐였냐면, 인간은 이렇게 끔찍하게, 사실은 이제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겪고 났을 때 사람들이 봤던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간은 그동안 계속 사탄을 두려워했어요. 악마에게 유혹될까 두려워했고,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 악마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겁내왔는데, 실제로 그 악마 짓을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요. 식사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악마가 따로 있는가? 악마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 법정까지 달려갔겠죠. 근데 가서 봤더니 아주 평범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평범한이라는 말로는 오히려 좀 부족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왜 저런 짓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악이 평범성 속에 깃드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투성에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외웠겠죠, 이 사람은. 성경 말씀들은 열심히 배웠을 텐데, 거기에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영혼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 상투적인 언어로 자기 모든 것들을 용해시키는, 자기 생각 자체를 용해시키는 사람들. 그걸 이제, 국어 번역에서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고요. 일본어 번역에서는 악의 진부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진부함, 우리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것이 진부함, 상투적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암송은 할 줄 아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목사님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걸 따라 외울 줄은 아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가 이제껏 상상해왔던 어떤 악마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더라.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 사실 2차 대전이 1960년대까지 인류 지성이 향했던 것은 이 파시즘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잖아요. 이른바
프랑스 혁명 때만 해도 좌우가 있었을 뿐이지 극좌 극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극우라는 개념은 파시즘 분석에서부터 튀어나오거든요. 왜 파시즘이 나왔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1919년에 임시대전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들, 특히 전쟁을 일으켰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 전부 왕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화정이 시작됐는데, 이 공화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허전함이 느껴져요,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수천 년간 정치체를 만든 이래 인류가 수천 년간 왕조 체제에 익숙해지면서 일종의 DNA처럼 왕조 체제를 정상으로 놓고 보는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거기에 결합해 있었어요. 뭐냐면 절대주의예요. 왕권의 절대주의요, 신권의 절대주의예요. 상대주의가 용납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 지고지선하고 절대적 권력자인 왕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에서 공화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당 저당 만들어서 이제 당이 합법화되는 거죠. 사실 왕조 체제에서는 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당 저당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뭐가 느껴졌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분열되고 있다는 느낌. 그 패전국이었잖아요. 패전국에서 특히 파시즘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독일 같은 데서. 왕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분열되었고 다시 왕과 같은 절대 권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통일이죠. 민족 통합.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절대주의. 이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또 러시아 혁명 직후였어요. 러시아 혁명으로 나타났던 이른바 종교 억압,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 부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싸늘하게 만들었죠. 두렵게 만들었어요. 저런 체제가 됐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반공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공주의를 하다 보니까 민족은 통합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반공주의만은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가 우리 안에 일체성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게 우리 안에 이질적인 요소든가 밖에 위협적인 요소들을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을 강조하는 혐오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그걸 지탱하기 위한 타자 혐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파시즘이 만들어졌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이 독일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에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노력에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점차 이제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좀 의식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경제적 곤궁에서 나타나는 이제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먹고 사니 짐의 함정이라고 저는 어떤 책에다 써놨었는데, 이게 일본의 관동대학살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치 홀로코스트나 전부 경제적인 곤궁의 책임을 만만한 타자에게 전가하고 그들만 없어지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파시즘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사조였어요. 그래서 파시즘 극복 또는 다시는 파시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모든 요소들, 민주주의, 다원성 인정, 다양성 인정, 공존하려는 의지, 혐오감 부정, 그다음에 경제적 곤궁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1차 세계 대공황,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의 경제학적 주류가 되죠.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던 이어졌던 그 사고의 핵심에는 물질 숭배가 있었어요. 시장 만능주의, 아담 스미스주의죠. 이제 19세기 말에 이 시장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선. 수요 공급의 법칙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서 시장의 균형을 만든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덕적으로나 정치적 이유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시장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내고 그 시장의 발전이 곧 역사의 발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시장이 도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도덕하게 작동을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올 때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뭐겠어요, 목사님이시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섭리서. 네. 저는 섭리라고 보는군요. 섭리서. 네. 그 당시 기독교 문화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바로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섭리예요. 신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관철되는 공간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시장에서 뭐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마약도 거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주의였었는데 케인즈주의는 정반대로 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국가 권력이 공동체의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이 부도덕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시장의 통제를 위해서 뉴딜 같은 걸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2차 대전 이후에 주된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악해진 시장에서 인간도 악해지고 그러면서 악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던 거죠. 제가 좀 전설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내세운 첫 번째 구호가 바로 이거였어요. 케인즈주의를 탈피하고 다시 아담 스미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금 19세기 물질 만능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의 전 세계에, 미국 따라가는 전 세계의 모토가 되면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여야 된다. 시장 스스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방치해야 된다. 방치 또는 그렇게 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시 2차 대전 이전의 전근대 인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는 추세가 만들어졌다.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면 능력지상주의,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보는 힘만능주의. 제가 능력지상주의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한 30년간 한국인들의 언어 사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창의성, 이해심 이런 말들 썼어요. 근데 이게 어느 사이인가 전부 창의력, 이해력 이런 걸로 말로 힘력자로 돌아가요. 최근에는 부해력이란 말도 나왔더라고요. 원래 유해성 검사에 성질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심성에는 힘이 없어요. 그건 사람을 서로가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힘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심성에 속해 있었던 단어들이 계속 능력적으로 이동해요. 동정심이었거든요. 그게 근래에는 공감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능력은 어떤 말이냐? 성능과 마력을 합친 말이에요. 기계적 단어예요. 기계의 가치는 성능에 있잖아요. 성능과 마력에 있잖아요. 인간 본연의 가치는 심성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력이란 말은 없어요. 현대 문명은 이렇게 시장 중심주의, 능력 중심주의로 계속 치닫다 보니까 8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반성적 사고를 되돌려 버린 거죠. 반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반성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다시 그 이전 인간으로 회귀하면서 인간 심성에 있던 것들을 기계적 능력으로 치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덕성은 아직도 성에 있어요. 도덕력이란 말은 없잖아요. 도덕능이란 말도 없어요. 도덕성은 여전히 심성이다.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현상 속에서 인간의 이른바 2차 대전 이전 인간형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가장 여실히 보여준 게 저는
윤석열이 대선 전에 후보 시절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일하는 단서를 잡았지만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부정식품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게 과학적 정의냐 도덕적 정의냐 결합돼 있어. 이거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는 정의예요. 과학적으로 정말 해롭다, 100%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이건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도덕적 정의예요. 주 몇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이것도 과학적 정의는 없어요. 인간다운 삶을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은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합의란 말이에요. 그게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합의하는 도덕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인간 이하로 대접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의 그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윤석열의 발언이었느냐? 이게 미국에서 이제 레이건부터 시작해서 80년대 특히 이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90년대 들어 세계사조가 되면서 이명박 정권 시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배 주류 담론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한국 사회 주류 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내란은 우리가 내란 쿠데타라고 하는 게 같은 거다라고 보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국 사회를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고가 90년대 이후에 급속히 신자유주의로 빠져들고 그 세대가 그 이데올로기가 모든 영역을 잠식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또는 사회 철학적 뒷받침이 사회 철학적 사조가 만들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에슬람 성전 앞에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장사꾼들 쫓아냈잖아요. 네. 저는 그 상징성을 그렇게 봐요. 이게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도시들에 가면 도시 한 복판에 항상 성당이 있어요. 성당 앞은 광장이에요. 광장은 주로 뭘로 사용되냐면 마켓으로 사용돼요. 시장으로. 인간은 성당과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거를 편의상 교회형 인간하고 시장형 인간으로 나눠봐요. 교회에 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옛날 카톨릭 신부님들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라. 내세에 복 받으려면 지금 현세에도 착하게 살아라. 착하다고 뭐냐? 남 돕고 스스로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좋은 일이라면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타심, 사실은 인간이 이기적 존재냐 이타적 존재냐라고 따지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게 이 교회라는 공간은 사람에게 이타심을 고양시켜줘요. 그럼 뭐 그냥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면 뭐 옛날에 곡물을 내든가 빵을 갖다 내든가 하는 거였겠죠. 이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다 기부란 말이에요.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기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와서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부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파는 사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이기심이 조장되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당과 광장이 같이 붙어 있는 이 공간 구조 자체가 인간이 이기심과 이타심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을 규정해 왔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시대, 19세기 말에 그랬고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가 그랬고 이 시대는 달리 말하면 시장이 교회를 잡아먹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가 과연 이타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장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성을 정화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교회 스스로 답해야 될 때라고
팔아요. 복을 팔아요. 복음을 팔아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말들을 팔아요. 그리고 값을 후하게 쳐달라고만 요구할 뿐이죠. 저는 이게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친위 쿠데타 이후에 이른바 윤석열류의 우리가 이제 극악무도하다고 전제했던 극우 파시즘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기사연 같은 정말 사회 문제, 에큐메니즘 실천하고 사회 문제를 이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기독교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디서 이제 이번에 카톨릭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거의 50년대 넘었거든요. 단체 만들어진 지. 50년 전에 30대였던 분들이 지금 80대가 돼서도 여전히 거리 미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젊은 신부가.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온 거 아니냐. 지금 젊은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왜 한 개신교 그러면, 근데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도 천주교는 천주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구현사재단인데, 오늘날 개신교 그러면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박형규 목사, 문익환 목사, 강원룡 목사 같은 분들이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떠올라 보였었는데, 왜 어느 사이인가 이 개신교는 김장한 목사,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지도자처럼 돼버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신앙이, 유럽 도시들이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신앙이 해야 될 일들은 시장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을 정화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비종교적인 또는 반종교적인 또는 반인간적인 명제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적인 관론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더 압축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합리적 이기심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한 게 잘못이 아니고, 윤석열 스스로도 그런 이기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공동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내 이익이 된다면 내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진 인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신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단지 무슨 내란이냐 극우냐가 아니라 바로 이런 한국 사회 저변에서 이제 진행돼 왔던 극우화가 윤석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표출됐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과 극우 파시즘이라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전개되는 어떤 거대한 과정을 하나의 이제 스케치처럼 스케치하듯이 그려주셨는데, 그리고 20세기 초에 파시즘이 발흥하던 시대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파시즘에 다시 부활하는 시대의 어떤 유사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교회가 거기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 그리스도교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코멘트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오늘 대담에 이제 이 출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스케치해 주시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란 사태라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 12.3을 우리가 읽어 볼 수 있고, 그것이 왜 파시즘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뭐 다르지 않은 현상이겠지만 교수님 좀 말씀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럼프주의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아메리칸 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주의는 언제부터 자리 잡았나?
지난번 이제, 일기 트럼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제 어디 토론회 가서, 트럼프가 레이건의 정치적 계승자다. 레이건은 파시스트가 아니었는데, 레이건이 표방했던 아담 스미스 시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결국 트럼프를 낳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윤석열은 어디서 갑자기 땅에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냐. 이게 이제 이명박 시대의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만능론, 그리고 뉴라이트의 출현,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이제 괴물이라기보다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뉴라이트는 왜 이승만을 추종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승만이 만들어낸 이념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일민주의예요. 본인 호소 오남인데 일민이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일민주의라고 얘기하고 국민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것. 이번에 윤석열이 내세운 것도 똑같아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윤석열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를 현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다름을 용인하고 공존하는 의지가 존중돼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여전히 왕조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왕조 시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거는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충신이냐 역적이냐. 충역 말고는 구분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관념이 우리가 형식적 민주공화정에 와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이런 관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른바 선출직 대통령에서 제왕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파시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파시스트였던 것이고 윤석열도 이번 내란을 통해서 영구 집권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이 파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밑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 쪽으로 다 끌어올 수도 없고 내가 저기 끌려갈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여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적 사고방식인데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왕조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이제 하나 파시즘이 사라진 것 같다가 다시 부활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이 수천 년간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 말고요. 실질적으로 민주공화정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겨우 40년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4,000년 역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 민주주의가 민주공화정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인간관계와 상대와의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됐어요. 대다수가. 여전히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위쪽에 뭐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파시즘이 뭐예요? 파시스모에서 온 말이잖아요. 이게 단결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단결을 강조하게 만드는 해방 직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고 전쟁 이후에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해야 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단결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파시즘의 토양은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좀 다른 주제로 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네, 뭐 한국 개신교의 구체적인 거에 제가 그 예, 전에 예, 이제 말씀하신 것만 놓고 이제 보면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과 파시즘 체제가 형성됐다는 것이 연결되지만 좀 다른 측면은 그러면 파시즘이라는 것이 단결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민주의도 이제 하나를 얘기했지만 이제 이승만 체제는 이제 대중들을 단결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포 정치가 너무 앞서 있었고 대중을 결속시키려는 장치는 너무 왜소하게 작동됐었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독재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중을 모빌라이제이션 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지만 그런 파시즘 체제로 가기보다는 그냥 독재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볼까요? 윤석열한테 윤석열의 이제 어떤 개인적 롤모델 말고, 경험상 가장 좋았던 시대가 언제였을까? 윤석열 경험상. 윤석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노인이 됐으니까, 이 노인들의 일종의 좀 망상들이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은 시대였냐면, 자기 젊었을 때가 제일 좋은 시대였어요. 젊었을 때가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아무리 저는 전두환 시절에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말 뭐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던 돌도 던지고 또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학을 했으니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시대가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요. 자기 몸이 좋았으니까. 박정희에게는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 천황제 파시즘이 기승을 부렸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무슨 성장 동력을 가지고 대중을 통합하고 동원하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똑같았어요. 1930년대 말 40년대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총동원 체제를 재구축한 거예요. 무력으로. 거기에 이른바 자발적 동의 기반은 그 당시보다 넓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승만 정권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그룹이 박정희 독재 체제와 굳게 결합돼 있었으니까. 일본 군국주의 식민 통치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였지만, 그 이제 그 일본인들의 죄를 한국인들로 채워놨기 때문에 동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넓었어요. 상대적으로 더 넓었다는 것 뿐이지 양상은 군국주의 파시즘과 똑같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어땠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토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19 때 이승만 물러가라고 시위한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투표권도 없는 애들이었다고요. 김주열이가 투표권이 있어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데모한다가 수류탄 맞아 죽은 거 아니고요. 진영숙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우리 기준에서 엄마한테 유서 쓰고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겠어요. 이 세대가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 부모 세대, 정작 자기 투표권 도둑맞은 세대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냥 하늘만 원망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민주국가 국민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내내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치체제는 만세 일개의 현인진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체제라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방이 1945년 해방되고 1948년까지 향후 민주국가가 수립된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일부 좌익은 이른바 소련식 사회주의.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부 그나마 미국식 정치체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선거제도하고 의회제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나머지 대다수, 지금 말씀하신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파시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그랬어요. 천황제 파시즘이 가장 좋은 정치체제로 배우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민주주의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헷갈리죠.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의 이제 일반 개인 단위의 직업적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1945년 8월 15일까지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천황폐하의 칼이죠.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게 자기의 직업적 책무예요. 그렇게도 다들 알고 살았어요. 근데 천황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충성하지? 그게 이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나온 이유였어요. 경찰들 고민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제까지는 천황폐하의 칼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뭐랄까 관념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에 익숙해진 것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민중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엊그제까지 자기가 깔 보던 사람들이에요.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한다는 게 이게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왕 같은 존재를 세워놔야 자기가 편한 거죠. 도덕률을 정하기도 그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승만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이승만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왕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왕이 있어야 편한 사람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승만 유사왕정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막 1953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휴전되면서 법률은 그 전에 만들어지지만 처음으로 1953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돼요. 얘는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미국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번역한 걸로 배웠어요. 이 세대, 사회부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세대, 이 세대가 처음으로 민주제를 이론적으로나마 배운 세대예요. 왜 해방 직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못했느냐?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든다고 사람들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듯이 이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 헌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한 번도 왕 없는 시대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헌법이 생겼다고 해서 왕 없는 시대에 적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승만도 이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 말 40년대 일본이 그 대외 침략 전쟁을 치르면서 사회 전체를 국민 총동원 체제를 만들어 놓고 파시즘 체제를 만들어 놨고 그 장치들을 이승만 그대로 갖다 놨어요. 국민 총력 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하는 것이 이제 국민 보도연맹으로 이름이 바뀌고 해줄 뿐이죠.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어요. 이 둘이 하나가 군분이 아니냐만 달랐을 뿐이지 둘이 갖다 쓴 장치들은 1930년대 말 40년대 일본인들이 여기다 심어놓은 것들을 향토예비군, 경방단이었죠. 뭐 국민교육원장, 교육지구였죠. 국민체조 그리고 그밖에 농촌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930년대에 만들어진 천황제 파시즘 더 길게 가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 총독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어요.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임명함이에요. 우리가 군사독재 그러면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910년부터 1987년 노태우까지 이어지고 1992년까지가 82년간 군사독재였어요. 이승만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부가 세상 모든 걸 통제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주의, 군사적 전체주의죠. 그리고 이제 위계주의, 계급주의, 그 다음에 단결주의. 이런 것들이 파시즘하고 워낙 가깝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노태우 김영삼 시대가 김영삼은 이제 당시 87년에 민주화 운동 폐기되고 했지만 노태우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그게 이제 그 경험, 그때 살아왔던 사람들의 관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로 결집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10년 거치면서 좀 낯선 거죠, 상황이.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번 윤석열 내란은 좀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기득권층 또 노년층 이 사람들이 익숙해 있던 세계관이 윤석열을 통해 다시 fic출된 것뿐이에요. 윤석열이 꿈꿨던 게 박정희나 전두환이 다시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제가 윤석열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전두환 시절이 제일 좋았을 사람이잖아요. 고시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전체를 현대 이후의 한국 사회 전체가
파시즘적 체제였다라는 견해시잖아요. 거기 굉장히 네. 친숙해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틀에서 제가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전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회에서 대중의 자발적인 욕구라 그럴까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중의 욕구가 독재를 열렬히 지지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어떤 사회를 만들어낼 때 파시즘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출세가 더 큰 목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뒤엉키면서 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서 그 사회를 시대별로 우리가 규정 지을 때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를 둘러싸고,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지 그냥 돌출된 괴물은 아니다, 이런 견해시잖아요. 이제 그런 뜻은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아까 하던 얘기로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얘기로 가면, 아까 교회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여기 좀 더 해주시죠. 이제 꼭 이런 얘기하면 참 악플이 워낙 많이 들려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구독자는 별로 없으실 것 같네요.